빠방 하이. 얼마 전에 제가 투표 하나를 올렸죠. 제 구독자가 20만 명이 좀 안 되는데 26만 명의 투표.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57%의 표를 차지한 벼랑의 포뇨. 와, 그래서 바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장인어른 하야오감도 그냥 괴담 제조기이죠. 벼랑의 포뇨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즐기는 거 아닌가요? 벼랑의 포뇨는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순수하면서도 불친절한 영화였는데요. 처음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게 몽미? 하지만 해석을 찾아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선병맛 후중독 애니입니다. 세계관이 베리베리 심오하고 어두운데요. 오늘 영상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벼랑의 포뇨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바닷속 평화로운 쉼에 아빠와 함께 사는 부인 일대는 따분한 바다 생활에 질려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해파리에 숨어 수면 위로 향하던 중 유리병에 갇혀 기절하는 부인 일대. 마침 밖으로 놀러나온 소스케가 유리병을 돌로 깨부숴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포뇨라고 지어주죠. 소스케는 포뇨를 몰래 보육원에 데려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듭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아빠인 후지모토가 다시 바다로 데려가죠. 실망한 소스케. 그건 포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인간이 되어 소스케에게 가려고 합니다. 아까 소스케의 피를 먹은 여파로 팔다리가 생긴 포뇨. 인간을 증오하는 후지모토는 마법으로 진정시켜보지만 포뇨는 다시 팔다리를 벗고 탈출을 시작. 눈물의 힘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소스케를 찾으러 가죠. 지상 위로 올라온 포뇨와 동생들은 엄청난 해를 일으키는데요.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난장판 끝에 소스케를 만난 포뇨. 전에 없던 물난리에 할머니들을 구하러 엄마도 한밤중에 떠나고 소스케와 포뇨는 단둘이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엄마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데요. 마을은 모두 물에 잠기고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이 뒤죽박죽이 된 이 상황. 세상을 되돌리려면 이 둘의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난관을 헤치고 터널을 지나 수중세계로 도착한 소스케와 포뇨. 바다의 신이자 포뇨의 엄마인 그랑맘말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세상을 구해내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포뇨는 죽음을 불러오는 사신이다. 그리고 인간의 피를 맛본 포뇨는 육지로 올라와 쓰나미를 일으키고 마을은 물로 뒤덮여 모두 죽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근거가 더 있는데요. 첫째, 쓰나미로 파괴된 마을입니다. 파도를 물고기처럼 아름답게 표현해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포뇨가 올라옴으로써 마을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죠. 달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강력해진 중력 때문에 인공위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바다에 있던 소스케의 아버지 포함 선원들은 대무덤을 발견하고 저승의 입구가 열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둘째, 이승과 저승 과거와 현재의 혼재입니다. 다음날 완전히 물에 잠긴 마을엔 고대의 생물들이 바닷속을 떠다니고 이미 사망했을 법한 망령들이 즐거워하며 행렬을 이룹니다. 한 가족은 옛 시대에서나 탈 법한 나룻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는데요. 공식 팜플렛에 이 가족은 다이쇼 시대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00년 전 사람들로 이미 죽어 이승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인 셈이죠. 소스케의 집 외에 모든 섬이 파멸된 상황에서 너무도 평온한 이들의 모습은 기괴한 느낌까지 듭니다. 셋째, 침수된 요양원의 정체입니다. 물에 잠긴 요양원은 저승, 어쩌면 천국의 모양새를 띠는데요. 휠체어를 전전하던 할머니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행복해하고 번역에선 사라졌지만 저승도 좋다고 괜히 걱정했다며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스케와 포뇨가 통과한 터널은 저승의 입구임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럴싸한데요. 그럼 괴담은 진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식 설정과 인터뷰를 기반으로 유추해봤을 때 사람들은 모두 죽고 저승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인데요. 음악감독 히사이지 조는 사후세계를 그리면서 동화적 상상력도 더해야 해서 어렵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리고 포뇨의 본명인 브린힐데는 악극 발키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작품에서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사신의 역할을 합니다. 즉 아름다운 동화처럼 보였던 장면들은 사실 사후세계였던 거고 포뇨가 사신의 역할로 모두를 죽게 만든 게 맞는 거죠. 이 작품이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야오 감독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리는 새드엔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케와 포뇨의 순수한 사랑으로 세상의 평화를 되찾고 사람들도 환생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은 괴담처럼 쓰나미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은 건 맞지만 인어공주와는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개봉 후 하야오 감독의 시대가 끝났다, 초심을 잃었다 등등 혹평 세례가 줄지었던 게 생각나네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싶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의 연속이었죠. 소스케는 부모님의 호칭을 안 부르고 반말로 이름만 부르는가 하면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심지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용 전개도 급발진의 연속인데요. 갑자기 포뇨와 소스케의 사랑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뜬금포 설정이 나오고 질문 몇 개 하더니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리고 토끼 할머니 제하고는 인면허인 포뇨를 보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보며 신나하는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의 연속에 위화감을 느꼈죠.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왔을까요?
정말 하야 감독이 초심을 잃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 여느 지브리 영화보다 하야 감독의 초심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하야 감독은 애초에 아이들은 즐겁게 보고 어른들은 불편함을 느끼도록 영화를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승전결과 인과관계를 일부러 희미하게 만들었고 어른들 관점에서 불편할 장면과 설정들을 곳곳에 넣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5살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보길 바랐다고 하죠. 감독의 이런 노력이 돋보이는 게 다른 작품과는 달리 어린아이의 시점에 카메라 구도가 많고요. 어린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주제가도 등장하죠. 엔딩에도 스텝들 이름을 아이콘과 알파벳 순서대로 넣었는데 아이들이 보기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이 무너진 세계도 어른들이 볼 때나 심각하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모험담일 뿐인데요. 이 영화의 감상법은 그냥 동화니까 이 순간이라도 아무따 즐겨라입니다. 거장의 동화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장면과 캐릭터들 속에도 공감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토끼 할머니. 인면허를 보고 유일하게 놀라는 반응을 하고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데 오히려 속 시원하죠. 막판에도 후지모토를 방해하는데요. 그때 후지모토가 악역인 줄 알고 토끼 할머니 응원한 사람 나와! 저야! 토끼는 아이들이 볼 때는 악역일 뿐이지만 귀족박죽 동화 같은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기존 어른 상식을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길동과 톰을 봤을 때의 반응과 같은 걸까요? Anyway, 우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끼 할머니는 인면허가 육지에 오면 헤일이 밀려온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까 잠시 설명했던 타이쇼 시대의 한 가족을 기억하시나요? 이 아기와 토끼 할머니는 동일 인물입니다. 다시 보니 좀 닮았죠. 토끼는 극중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때 포뇨를 보고 헤일을 경험한 기억이 남아 그런 반응을 한 거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캐릭터라 그런지 토끼 이름의 뜻도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별 걱정 없이 즐거워하는데 과거의 토끼 혼자만 유독 울상을 하고 있는데요. 포뇨가 부비부비해주자 웃음을 되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토끼 할머니가 포뇨와 한 번 더 얼굴을 부비부비 하는데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동심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에는 성격이 180도 변해서 가장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어른들도 토끼 할머니처럼 동심을 찾으라는 뜻 아닐까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거, 엄마의 무지막지한 드라이브 실력인데요. 아이를 태우고 이 가파른 벼랑길을 미친듯이 질주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 번호판의 숫자 333. 여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포뇨에는 유독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요. 포뇨도 3번 잠들었고 몸도 인면허, 개구리 모양, 완전한 사람, 총 3단 변신하죠. 라면이 익을 때까지 3분이란 숫자를 유독 강조하는가 하면 그랑만말의 귀걸이도 좌우 3개이고 마지막 관문의 질문도 3개입니다. 왜 숫자 3을 강조했을까요? 숫자 3은 우리나라 포함 세계 신화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1은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 생명이 탄생하는 걸 의미하죠. 생사의 반복, 즉 윤회 사상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저승에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포뇨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3이란 숫자는 집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두 명일 때는 규범이 없지만 3명이 모이면 집단 규범이 생기고 편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여 감독은 이런 관습적 편견을 경계하는데요. 이런 중의적인 의미로 3이란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장인어른. 포뇨가 난장판을 벌이긴 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후지모토이죠. 후지모토는 더럽혀진 인간세계를 혐오하고 바다를 태고 시절로 돌리기 위해, 즉 인간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 생명의 물을 모읍니다. 후지모토는 과거 노틸러스호의 유일한 동양인이라는 설정인데요. 잠수함 선원 생활을 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바다의 생물들을 해친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인간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의 여신 그랑만마레와 사랑에 빠져 인간임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랑만마레는 바다의 신이자 바다 그 자체입니다. 후지모토와는 부부관계이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바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남편이 여러 명 있다고 하네요. 내 동심 눈감아. 그래서 포뇨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태연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랑만마레는 바다 그 자체로 선과 악의 기준이었고 또한 선과 악을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설정은 모노노케 히메의 사슴신과 동일한데요. 사슴신 역시 삶과 죽음을 동반하며 선과 악의 중립을 지킵니다. 그랑만마레 역시 생명의 여신이지만 죽음의 여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랑만마레가 원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거 아셨나요? 원래 설정상 아기로 그려져 있는데 1km까지 커지는 아기를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포기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아기로 그렸으면 공포영화가 될 뻔했네요. 대본을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는데 너무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머리가 뽀개질 뻔했습니다. 역시 장인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냥 내 머리가 안 좋은 거라고? 마무리! 아직 토토로의 소름 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센가치우로의 행방불명? 이번 건 무리수다.